연주가 시작된다. 하나하나 음이 모여 리듬이 되고 음악이 된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음악은 문화가 된다. 흐르는 물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문화. 계곡을 지나 넓은 강물이 되고 넘치는가 싶더니 어느덧 사람들의 사상이 된다. 정교한 기술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문화와 사상까지 모두 포용한 백제미의 정수를 만나보자. 지난 1993년 12월 12일 진흙탕 속에서 발견된 보물 백제 금동 대향로. 고개를 바짝 쳐든 용, 연꽃 모양의 몸체, 겹겹이 중첩된 복례사 모양의 뚜껑, 그리고 두 날개를 활짝 편 봉황의 모습은 충격과 감동 그 자체였다. 당시 발굴 조사에서 발견된 백제 금동 대향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보는 유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삼국시대에 발견된 향로는 한 점도 없습니다만은 그 높이가 61.4cm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1.85kg에 달하는데요. 성인이 들기에도 약간 버거운 듯한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향로에 새겨진 다양한 모양의 문양들. 이처럼 아름다운 향로가 왜 궁궐이 아닌 절에 버려지듯이 묻혀 있었을까? 그 궁금증은 백제 금동 대향로와 함께 발굴된 석조 사리감 표면 좌우에 새겨진 글씨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다. 백제 멸망기 왕실묘역 수호사찰에 있던 금동 대향로가 다급한 상황 속에 훗날을 기약하며 숨겨진 것은 아닐까. 정교하고 볼륨감 가득한 조각들. 동물들 중엔 상상 속 동물은 물론 악어와 앵무새, 코끼리 등 당시 백제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 넓은 세계를 누비고 다녔음을 알게 해주는 것도 있다. 鋳造品であのような複雑な形をですね、したものを、よくぞ作ったと。非常にその優美なと言いましょうかね。あんな美しい、工芸品というものは、なかなか見ることできないんですけれど、よく土の中に埋まったままでですね、1400年ぐらいも。誰も知らないままに来たというものがですね、あんな美しい姿で
登場したということはですね、改めて百済の国というのはこういうものを作ってたんだということを改めて認識しました。 불교, 도교, 유가 사상을 상징하는 복합적인 요소로 꾸며진 조각에선 어느 한쪽을 배척하지 않고 같이 가려고 하는 백제인의 미학이 담겨 있다. 이 향로는 정교한 기술뿐 아니라 백제 사람들이 꿈꿨던 이상 세계가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더 위대한 것이다. 백제 문화는 기본적으로 국제성을 띠고 있고 복합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하나만 가지고서 이게 백제 문화다, 이게 단정하기 어려운 그런 입체성을 띠고 있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백제 금동대학로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 그러니까 백제인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세계가 이제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꼭대기에 날개를 펴고 앉아있는 봉황 바로 밑에는 5인의 악사가 각각 부, 백제금, 배소, 적, 완함을 연주하고 있다. 그들을 보면 당시 백제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알 수가 있다. (6세기) 중국 양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사절을 그린 양직공도 또한 백제 사신이 입었던 의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일본 서기에 보면 백제에서 일본에 의복 제작자를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 백제에서 옷 만드는 재봉 기술자를 일본에 파견한다든가 또 직기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백제의 그 의복 제작 기술이 상당히 선진적인 그러한 그 수준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또한 직물도 실제로 직접 직조를 해서 직물을 생산해냈다는 하나의 징표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적과 문헌을 조사하고 추론하는 고증 과정을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재현한 의상들. 현대 유행하는 패션 스타일이 있듯 당시 백제 옷을 보면 그들의 미의식을 알 수 있다. 신라의 경우 중국과 똑같이 입는 것이 귀족층의 유행이었다면 백제는 좀 더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스타일 면에서 디테일이 백제가 좀 더 이렇게 선이 부드럽고 곡지게 되어 있고 풍요로운 그런 넉넉함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대지만 제각각 다른 복식을 통해 당대 문화 수준을 가늠해 볼 수가 있다. 우월한 기술을 지닌 이들의 넉넉함과 여유는 향로에서도 나타난다. 백제 금동 대향로를 보면 주조뿐만 아니라 금속 공예 기술 또한 대단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냥 봐서는 모르겠지만 동전과 비교할 경우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다. 작은 얼굴 안에 새겨진 약 1cm 크기의 보살상. 현미경이 없던 시절 육안으로 새길 수 있는 최고의 관찰력이 아닐 수 없다. 신라와 고구려에도 이와 유사한 작품들이 있다. 그러나 백제 장인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신라의 장인이 만든다면 밑그림을 그립니다. 자를 대고 혹은 밑그림을 정교하게 그리고 그 그림 도안에 따라서 작업 공정을 이어나가는 게 신라라고 한다면, 백제 장인은 그런 밑그림 없이 자유분방하게 여러 가지 무늬를 넣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공예 기술에 대한 자신감,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이 백제 장인들이 상당히 높지 않았을까, 상대적으로. 부여 능살리 사지에서는 제품도 같이 만들던 공방이 확인되었는데, 그 통이나 철을 녹일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은 오랫동안 그 불에 의해서 그 소토가 남게 되는데, 그 소토를 분석해서 그 어느 정도의 연대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자신감뿐 아니라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백제 장인들. 이를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발굴 현장. 백제 시대 완전한 형태를 갖춘 대형 목재 저장 시설이 발견됐다. 부식되지 않고
약 1300년 전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공기는 차단된 상태에서 습기는 머물게 하는 과학적 원리 덕분이었다. 한국 고대사의 중요한 지표를 제공하는 귀한 타임캡슐. 목과과 안은 복숭아 씨와 박씨, 저울용, 석채추 등 수많은 유물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건물터 북쪽에 있는 저수시설에서 발견된 갑옷이었다. 잠깐만. 글씨 썼지? 그치? 이거 어떡하니? 떨린다. 기다려. 대구전? 큰 대자에 이쁘자에 수수께끼를 풀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갑옷에 새겨진 명문, 바로 글씨였다. 갑옷 자체가 저희가 보기 일반 갑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갑옷은 갑주 문화에서 갑옷 형태를 많이 보는데 대체로 갑옷이 이제 쇠판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작은 쇠 조각 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체 쇠로 만든 철갑에다 고깃비늘처럼 쭉 이어서 만드는 건데 이거 찰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57갑옷도 그거예요. 찰갑이에요. 찰갑이란 비늘 모양의 가죽이나 금속 조각들을 꿰어 만든 갑옷을 말한다. 이 갑옷은 동아시아 최고 수준에 이르렀던 백제 702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성원 내에 그림으로 좀 색깔이 있는 데가 전부 발굴조사 된 겁니다. 80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 660년 백제의 최후 결전지가 되었던 공산성. 갑옷은 왜 저수지에서 발견되었을까? 백제가 애지중지하면서 가지고 있던 상징품이 있을 거거든요.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품, 그걸 여기다 수납한 걸로 보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은 갑옷이나 여기 있는 갑옷이 들어있는 자체가 품격이 보통 예사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병사가 입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가 다 어떻게 보면 너무 화려해서 남은 조각으로 보는 거니까 화려해서 실제 이름 믿고 싸웠다고 보기 힘든 것이 제법 있어서 지금 유물이 조각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쇠갑옷만 해도 수천 편입니다. 수천 편인데 그냥 항상 그대로 놓고 이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만약에 해서 모양새를 머릿속에 그려보면은 일반 전투용은 아니라는 거죠. 백제시대 갑옷은 이미 여러 차례 출토된 바 있다.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백제시대 갑옷을 복원하면서 백제 장인들의 숨겨진 기술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오칠이 한다는 게 철에 그냥 이제 오칠을 해가지고는 칠이 붙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온에서 이제 도자기급들이 소성을 해야 되는데 그 대략 한 200도 전후한 온도에서 이제 소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칠을 2번 정도 굽고 가마에서 이제 굽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계속 이제 오칠을 반복적으로 해서 한 7, 8번 정도 오칠을 한 상태에서 이제 이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백제시대에 남아있는 기록이 얼마 없다 보니 수수께끼를 풀듯 흩어진 조각들을 맞춰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이곳에선 1500년 동안 녹이 슬고 뒤틀려져 정확한 형태조차 알기 어려웠던 환두대도를 복원하고 있다. 백제 장식대도라고 하는 것은 이 금속 공예 기술이 어떤 그 결집된 그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떤 한 기술만을 가지고 이 대도를 그 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대 방식으로 생산된 강철이 아닌 백제시대 전통 야철 기법을 사용해 직접 만든 철로 복원을 하는 이유는 백제만이 가진 미감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러한 복원 작업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고대 장인들의 기술은 실로 놀라웠다. 카레에 몸을 제작하기 위해선 철을 접어붙이는 단접 기술과 열처리 기술, 그리고 판금 기술이 있어야 했고 지름 0.5mm가 채 되지 않은 금 알갱이들을 붙여 섬세한 무늬를 표현하기 위해선 정밀한 땜질 기술과 누금 세공 기술 등 복합적인 기술이 필요했다. 지금 보시는 용곡문 환두대도, 이 무룡왕대도 같은 경우에 안에 용의 도상, 저것이 이제 능산의 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 대학로,
이게 이제 용문양과 이제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제 도상이 되겠습니다. 시대와 장소는 달라도 백제 영토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용문양. 이 문양이 발견된 또 다른 곳. 이 지역 토착 세력 수장의 것으로 보이는 대형 무덤 안에는 1500년 전 백제의 것으로 보이는 금동 신발이 출토됐다.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앞코에는 승천하는 용 머리를 달았다. 전체를 보면 신선의 세계로 향하는 배의 모양을 닮았다. 이러한 금속공예 기술은 일찍이 무령왕릉 출토품에서 발견됐다. 고도로 발달된 백제 시대의 금속 조각 기법은 백제만의 명품을 탄생시켰다. 금속 세공뿐 아니라 금을 입히는 방식 또한 독특했다. 순금박입니다. 이게 순금박 색깔은 이랬는데 백제 시대 장인들은 순과 다른 금속을 합금하는 아말감 기법을 사용해 작품에 금을 입혔다. 금 색깔은 없어지고 지금 이제 순 색깔만 지금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여기에 다시 이제 열을 가하면 370도에서 이제 수는 기화되고 다시 금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금 색깔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백제 장인들이 1400년 전에 했던 것처럼 실제 실험을 해보았다. 서서히 도드라지는 금색, 금속의 성질을 이용한 이 기술을 옛 선조들은 어떻게 알고 사용했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아주 세밀한 구슬 모양 하나하나까지 모두 금박이 입혀진 모습을 통해 백제 장인들의 실력이 어떠했을지 가늠해 볼 수가 있다. 어느 곳에나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다. 옛날 장인들은 박사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 분야에 있어 전문가, 최고라는 뜻이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가, 오늘로 말하자면 인간 문화재에 해당되지 않을까. 4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명장은 금속 하나하나에 꽃을 수놓고 봉황을 그리며 전통을 지켜왔다. 예전에 저희 이제 아버님이나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일제 시대 분들이에요. 일본 시대 때 일본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 연장이 좋은 연장이 있으면 이거 갖다 뭐라 그러냐면 이거 하꾸라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일본 말로 하꾸라이라고 그러면 한자로는 박내가 되거든요. 선박박자에 올레자. 그 박내가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하꾸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물 건너온 물건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생각할 때 물을 건너왔다는 거는 좋은 물건은 백제 거잖아요. 그거는요. 어린 시절 귀넘어 듣던 백제 유물의 우수성은 그의 손을 거치면서 더욱 확실해졌다. 백제 금속 공예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 칠지도에는 앞에 35자, 뒤에 27자, 총 62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 글씨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백제 장인의 독특한 상감 기법 때문이었다. 정으로 홈을 파서 금실을 넣는데 이때 밑부분을 좀 더 넓게 파서 사다리꼴 모양으로 만들어 안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는 상감 기법 중 하나인 입사 기법으로 현존하는 삼국시대 최초의 입사 기술이 칠지도에 담겨 있다.
입사 기법이 예나 지금이나 그 방법은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법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백제 기술이 그대로 지금도 내려오고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백제 기술을 복원하는데 자료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오히려 이 점이 매력으로 다가왔다. 제가 그런 쪽으로 갖다 금속 쪽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 백제에 대한 부분이 제일 다른 데보다 매력적이에요. 제가 보면 그 백제 이 작업하는 게. 그리고 이제 백제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금속공예의 발전과 계승은 모두 장인의 몫이었다. 백제 시대 시작된 입사 기술은 고려 시대까지 이어졌음을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재에 숨겨진 수많은 비밀들. 이것을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의 작품은 현대적인 것뿐 아니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백제시대까지 거슬러 간다. 수많은 작품 중 그를 가장 번뇌에 빠지게 한 것은 백제 금동 대향로. 그만큼 힘들었던 순간이 많았을까. 많죠. 현대 조각은 지금 제가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걸 보고 그대로 조각하면 되지만 이게 현대 조각이 아니거든요.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 시대를 살아본 장인하고 똑같은 조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지금의 현대 조각보다 훨씬 옛날 것을 재현하는 일은 진짜 그 옛날 장인의 생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건 진짜 고육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아무리 첨단 기술이 발달했어도 기계는 단지 기계일 뿐. 세부적인 것은 모두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한다. 3D를 촬영을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RP 작업에 3D를 스캔 받아서 이제 그 RP 작업으로 해서 모양을 만들어 온 거예요. 플라스틱으로요. 만들어서 해서 실리콘 몰드를 떠가지고 석고로 꺼내는 거예요. 왜 꺼냈느냐면 여기에 지금 보면 선들이 아주 지금 형편이 없어요. 기계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하나하나 선을 다시 다 찾아내서 여기 이제 조각을 해야 되겠죠. 기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장인의 손길이다. 이곳에서 함께 작업하는 사람은 약 10여 명. 각자 맡은 분야가 있다. 백제 금동 대향로를 만든 장인 시스템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밀랍을 부어가지고 밀랍이 그 백제 향로하고 똑같이 나오겠죠. 그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푸집에 흙으로 해서 거푸집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밀랍을 녹여내고 그다음에 이제 쓴물을 부으면은 이 백제 향로 고개 하나가 이렇게 재현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과정입니다. 허브막 밑에는 밑에대로 만들어서 조립을 하고 용원 용대로 만들어서 이제 도막이 4도막으로 이제 분할되어 있는 건데 지금. 옛날 백제 장인은 흙으로 거푸집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작은 모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묻히며 제작하고 있다. 왕의 명령으로 동원된 최고의 장인들과 당대 최고의 첨단 기술이 어우러져 탄생한 명품. 옛날 작업과 지금은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다.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 쓰고 나면 끝나는 거고 옛날에도 흙으로 거푸집을 했을 때 하나밖에 못 나오는 기법이죠. 하나밖에 못 만드는 거푸집. 명장에게도 실패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백제 장인들은 이러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백제 예술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미감은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장인들의 용기 덕분은 아니었을까.
지금도 하나의 백제 금동 대학로를 만들려면 약 7개월이 걸리는데, 그렇다면 백제 시대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했을지 생각만 해도 아득하다. 디자인은 어떻게 보이고 느껴지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스티브 잡스의 이 명언은 백제 유물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몸통이 밀폐된 향로 속에서 향이 꺼지지 않고 타는 숨겨진 비밀은 뚜껑에 총 12개의 작은 구멍을 만들어 위에서는 연기를 내보내고 밑에서는 바깥 공기를 흡수하는 과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었다. 백제미의 정점을 찍는 백제 금동 대향로. 그 아름다운 조형미에 대한 장인의 찬사는 끊이질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했는데도 균형이 멋있다는 거예요. 앞에는 놔나 여기나 놔나 여기다 놔나 다 균형이 이게 다 어울린다는 거죠. 이런 물건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물건이거든요. 아, 그 시대에는? 네. 아니 지금도요. 향로는 저는 기본적으로 백제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향로를 만들려면 사실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향로라고 하는 것이 형태적으로도 조형미가 있고 또 아주 정교한 기술이 구사되어 있고, 하지만 그 위에 봉황에서부터 오악사를 거쳐서 또 여러 인물상이 있고 연꽃이 있고 밑에 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도가 굉장히 완벽한 구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백제 문화에서 본다면 좀 이질적인 요소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주조한 것은, 만든 것은 백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모델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중국에서 수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금속工艺가 발달했던 백제와 달리 중국에서는 5세기에서 7세기 기준으로 만들어진 금은 공예품이 대단히 적다. 오히려 도자기 또는 청동 제품이 주를 이룬다. 육조, 즉 6왕조의 수도였던 난징은 백제와 활발한 교류를 했었다. 백제 금동 대향로의 원형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과연 이곳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 백제 금동 대향로는 기본적으로 중국 한나라의 박산로에서 계보를 찾을 수가 있다. 그런데 중국 유적에선 백제 금동 대향로처럼 정교하고 아름다운 향로를 찾을 수가 없었다. 어떤 것은 봉황만 있고 어떤 것은 박산만 있고 똑같은 것이 없다. 就是说，这个金筒大香炉啊，确实，是一个非常华丽或者是制作工艺非常强的一个，能够代表这个百济文化的一个非常好的一件宝物啊。那么我们就看到了，我们从百济的这个文化的发展脉络来看，那么这件东西出现的很突然。 그러니까 사실 현재는 향로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주변에 비교할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예를 들어서 남조의 무덤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고요. 시작은 중국이었을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백제만의 것으로 재탄생한 향로. 기술은 어느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고 서로 오갔음을 말해준다. 百济的一些乐器啊、歌舞啊。 一些土特产，包括可能一些，甚至其实百济那边像一些铁器，可能都有可能。铁器的制作其实，不过在那边是可以作为工具啊、武器啊这些东西，也有这方面的反馈过来的带过来的这个东西应该有。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백제화된 문화와 사상은 다시 일본으로 전해진다.
1400년 전 백제는 이미 백제만의 문화, 백제만의 색깔이 뚜렷했다. 그 흔적을 찾아 나선 길, 일본의 향토 사학자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보여주겠다는 향토 사학자. 이 일대에는 두 개의 백제가 있었다. 오랜 세월 이 지역 사람들은 위쪽 지역을 북백제, 아래 지역을 남백제라 불렀다. 일본엔 백제 관련 지명이 붙어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140년 역사를 지닌 초등학교 이름도 백제다. 애들 안녕하세요 하는 거? 향토 사학자와 함께 찾은 곳엔 뜻밖의 무덤이 있었다. これが酒の木水があれでね、百済から来た人のお墓な、古墳な。古墳。古墳。ここの山が古墳ね。ああ、これがね、古墳です。そこに説明書きが書いてるから。百済の王族の一人やね。でこの人が初めて鷹狩りという鷹を飼育して鳥なんかを取るね技術を伝えたわけこの人がこの酒の君っていう人がね 백제인 아비코가 매를 일본 왕에게 보냈고 그 매를 백제 사람인 사케노기미가 돌봤다는 것이다.でそれどっから来てやったら君ならやと言われてるね君なら大きい国奈良は国大きい国、どこですか？いやこの百済の国が大きい国やとで君奈良が百済になまったと言われてる一説で 일본 사람들에겐 큰 나라였던 백제. 백제 장인의 기록을 더 찾아볼 수는 없을까? 일본의 불교를 중흥시킨 쇼토쿠 태자의 병이 낫기를 기원하며 아들이 지었다는 법륜사. (622년) 백제 장인에 의해 지어졌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하지만 그 흔적을 언뜻 찾기는 어려웠다. 불단 위에 이렇게 모신 이런 경우도 일본의 특징. 우리는 보통 이제 주전불, 양협시 이렇게 삼전불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러 이제 불상과 특히 저기 명왕상까지 함께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 또 여기 또 특징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백제 장인들이 만들었다는 와당만 겨우 남아 있을 뿐이었다. (1300년) 전 지어진 고찰 원성사. 이 사찰에 속한 문화재 수리기관에서 예상치 않게 백제 장인의 정신을 만날 수 있었다. 일본 각지의 사찰에서 고치거나 복원할 것들을 보내온다는 이곳. 사찰을 지키는 수호신 유물복원 작업이 한창이다. 상처받은 유물들을 치유하고 돌보는 데 사용되는 장비들. 세월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교감하는 가와구치 씨. 그의 스승은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이었다. 厳しく割と叩いたりとかそういうのはないですけども、はい、間違ったことをした時はもう怒られます。どれぐらいとなるんですかね。もう耳が痛いぐらいですね。はい、でそれから、部屋を出られて、自分で考えなさいと。その日一日何が悪かったか考える時間を
もらいますね。 엄격한 스승 덕분에 얻은 꼼꼼함. 초록색 표시를 한 것은 작업한 날짜다. 오칠을 언제 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 남은 것 중 대부분은 백제인의 기술로 만들었다. 그러니 나는 일본이 아닌 백제인이 만든 것을 되살렸다고 한 일본 속 백제 장인 고준영 선생. まず自分のその側ですね、自分のやりたいことをまず全て消しなさいと。自分の中を空っぽにして、それからその昔作った人の気持ちになってで作業をしなさいというふうに教えられました。でそれをするためにはまず真似をすること。昔の人が作ったいいものを一生懸命真似て、でその作った人の気持ちになりなさいというふうに教えられましたね。 일본 속 백제 장인에게 받은 교훈. 작업하는 과정에서 나온 나무, 오칠 껍질도 함부로 버리는 법이 없다. 따로 모았다가 구멍을 막는 데 사용한다. 복원은 있는 그 자체로 있게 해주는 것. 고준영 선생은 복원하는 기술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 똑같은 돌로, 가까운 돌로 제작, 또 가공 공법도 기법도 선조들이 그 따라서 그렇게 해줘야 돌 한 댕이를 보충하더라도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복원해 놓는 게 우리의 기능장으로서 임무입니다. 예. 백제 금동대향로에 등장하는 5명의 악사들. 백제 음악은 중국으로 또 일본으로 전해질 만큼 우수했다. 중국 오나라에서 기약물을 익히고 돌아와 612년 일본에 건너간 미마지. 음악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그는 백제 음악 무용가였다. 미마지의 첫 활동 무대는 최초의 국립극장인 이곳 토무대였다. まあ一概にそればかりではなくて、大体ほとんどこれはまあ土舞台ではここでそれ言ってるだけですけれども、もともとはお寺ですね。大きなお寺にその伎楽の調度を持ってって置いた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그가 전하였다는 기약무는 우리나라의 3대 가면극 같은 것으로 불교 포교를 위한 교훈적인 내용을 지닌 것이다. 미마지가 일본 서기에 처음 등장한 것은 7세기 초였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판소리를 할 때 그 무대를 마당이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대를 한다 해도 뭐 이렇게 거창하게 뭐 이렇게 그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하나의 카테고리 한 마당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무대라는 것도 한국의 마당이라는 개념하고 같다. 천리대학교 학생들의 연주가 시작된다. 미마지에 의해 일본에 전해진 백제 음악과 춤은 이후 고대 일본 음악의 주류가 되었다. 일본에 와서 천리대 학생들의 그 기악 연주를 보니 스스로 즐기고 있다는 그 것이 확인되는데 이것은 그 백제가 전해준 기악의 어떤 그 혼이 현재까지 일본에서 전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 미라고 하면 보이는 것만 생각했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문화가 되고 사상이 되는 것이었다.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는 명품이라고 하면 당시 최첨단 기술은 물론 삶과 사상이 들어가야 한다.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상 속에서 어떠한 생활을 영위했고 앞으로 어떠한 것을 갈구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백제 유물이며 현재 일본에도 남아있는 백제계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상들이 하나의 사상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사상이 하나의 기술로서 응집돼서 나타나는 것이 백제의 미의 어떤 원동력이며 그것이 하나의 이제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공주, 부여, 익산 등 백제 문화권에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힘쏟고 있다. 찬란한 백제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 그 중에 한 명이 나태주 시인이다. 그 보면은 그냥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고 사라진 음악 소리가 거기 남아있고 여러 가지 전설이 있고 산천이 있고 인간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감동을 받았어요. 누가 백제를 망했다고 하는가? 망하여 자취 없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가? 지극히 높으신 고요가 살아서 천년 또다시 천년을 흐르는 백제. 모든 땅이 백제 때부터 이 먼지가 앉아서 지금의 땅이 된 거예요. 그 너머에 먼지 너머에 그 밑에 있는 그리움을 찾아야 된다. 먼 역사 뒤에 있는 어떠한 시가나 미술작품이나 노래에 대한 그리움,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보는 안목이고 또 백제를 보는 어떤 키워드라고 그럴까. 백제는 패망했기에 찬란한 문화와 역사가 모두 파괴되고 땅에 묻혔다. 사라진 백제 문화를 디지털 영상을 통해 구현하는 것은 실제 복원만큼이나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디지털 복원이라 하면은 현재 실제로 있던 것을 말 그대로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인데 그 사전 자료를 모으는 사전 작업이나 예를 들어 저희 모델을 만들 때 되게 정밀하고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구하는 점이 좀 어려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이 소실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완벽하게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까다롭지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작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백제는 천수백 년 전의 나라이긴 했지만 그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21세기의 한국인들의 역사 인식 그리고 가치 지향점하고도 정확하게 부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시 우리가 백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이죠. 21세기 한국인들에게 어떤 가치 규범이 되고 또 교훈이 되고 또 역사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거울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백제라고 하는 이제 대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백제는 상기하면서 우리의 어떤 삶의 좌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백제는 우리에게 무엇일까? 1400년 전 시공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여전히 함께 숨쉬고 있는 백제. 나라는 사라져도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미적 평가나 예술적인 자리매김은 결국은 형용사가 아니고요. 아름답다, 우아하다 이런 언어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역시 바이털리티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말에서 규축이 됩니다. 우리나라 문화재가 외국에 전시됐을 때도 그들의 마지막 고울은 목전은 생명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힘을 갖고 있고 에너지원으로서 새로운 예술을 창조한다든가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의미를 짓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백제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거나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세대에 우리 안에 담겨 있고 또 새로운 그 진일보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는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풍요의 땅. 일찍이 타산 정약용은 백제는 삼국 중 가장 강성했다는 평을 내렸다. 수없이 나라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손끝. 오랜 잠에서 깨어난 답은 향기롭다. 기술뿐 아니라 사상까지 후대에 전해준 위대한 유산. 미래의 가치를 말해주는 명품. 백제의 역사가 깨어나고 있다. 백제의 역사는 미래를 향한다. 백제의 깊은 강은 오늘도 소리 없이 흐른다.